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저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는 입석 금지하는 거에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간선도로 같은 거 타면 고속으로 차가 주행을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입석 금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전 안 하는데 무조건 입석 안 된다고 하면 약간 강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불편하더라도 입석으로 해서 잘 출근했는데 갑자기 뭐 입석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뭐 차를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러면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체 캐파는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정책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제대로 되고 나서 시행이 됐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편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급하게 어디 가야 되거나 사람이 많은 버스가 있잖아요. 저도 입석이 안 되는 버스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막차는 또 입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막차 경우에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이 시행 첫날이었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루 좋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째 되는 오늘 세월호 생존자 아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영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전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SK에서 항명 사건을 일으켰었죠. 스캇을 결국 보냈습니까? 예, SK가 이제 오늘 오후에 외국인 선수 루크 스캇을 퇴출시킨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네. 스캇 선수가요, 어제 한화전이 열리기 앞서서 SK 이만수 감독하고 그라운드에서 이 취재진까지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언쟁을 벌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그 재활군에, 지금 현재 부상 중이라서 재활군에 속해 있던 스캇 이 선수가 1군 낙커를 정리하기 위해서 문학구장에 왔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라운드에 이만수 감독을 찾아가더니 점차 언성을 높였고요. 이 대화 말미에는 스캇이 이만수 감독한테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면서 항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이 감독이 질렸다 이런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그라운드 빠져나갔는데요. 네. 스캇이 그 자리에서 취재진한테 이 SK 구단이 나한테 맞지 않는 재활 방식을 강요한다. 그리고 나는 메이저리그에서만 9년을 뛴 선수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스캇은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받으면서 올해 SK에 입단한 거포인데요. 연이은 부상 때문에 팀에 전혀 보탬이 안 됐습니다. 33경기에서 올해 타율이 2할 6푼 7리에 불과해서 거포 용병은 부상하고 지금 한국 선수만도 못한 활약을 했고요. 네. SK가 어제 경기에서도 꼴찌 하나한테 3대8로 졌고 오늘 스캇까지 팀에서 내보냈는데 현재 8위까지 쳐져 있는 SK로서는 좀 이래저래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박태환 선수 소식 좀 알려주시죠.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 나섭니까? 예, 오늘 그 김천 실내 수영장에서 이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이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박태환 선수가
남자 자유형 200m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박태환 선수답게 오늘 예선에서부터 1분 48초 96으로 대회 신기록을 작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결승에서는 1분 45초 25로 올 시즌 이 종목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박태환보다 자유형 200m에서 더 빨리 달린 선수가 전 세계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종전 올 시즌 최고 기록인 호주의 캐머런 맥커보이가 세운 1분 45초 58을 0.33초 앞당겼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이 종목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 자격을 가볍게 따내면서 자유형 200m에서 대회 3연패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한편 박태환 선수 내일은 개인 혼영 200m 출전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박태환이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개인 혼영에 도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대표 선발 여부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개인 혼영 메달까지 따낼지 여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스타들의 이적 소식들이 아주 많이 들리네요. 예, 이번 월드컵 최고의 스타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득점왕에 올랐던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인데요. 네. 현재 세계 최고의 구단으로 불리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이 두 팀이 동시에 영입 경쟁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로드리게스 선수가 원래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굉장한 팬이라고 하고 네. 또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서 레알 마드리드도 이적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고요. 또 재미있는 선수죠. 이 행깃발이라는 별명을 얻은 루이스 수아레스 우루과이 선수가 이미 지난 11일에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아레스가 사실 월드컵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 물어서 네. 향후 4개월 동안 축구 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지난 15일에 열렸던 바르셀로나 입단식도 축구 관련 활동이다. 이런 피파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결국 입단식에는 수아레스 유니폼을 입은 마네킹이 등장을 했다고 마네킹이요?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멕시코 골키퍼로 굉장히 활약을 했던 기에르모 오초아 골키퍼는 소속팀인 프랑스의 아작시오라는 팀이 그 지난 시즌에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계약에 따라서 FA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FA 선수가 이적료가 없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선수고 현재 무려 20개 팀의 오초아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난제도 일대에서 동호대교까지 시속 20km 내외고요. 이후로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겠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죽전 쪽으로는 낙생지하차도에서 백현교 입구까지 밀려 있고요.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도 신고대학 입구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쪽으로 가다서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을 어렵게 통과해서 영동대교는 지나야 속도를 올리겠고요. 노들로도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20km를 채 못 냅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전 구간 밀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강변북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까지 있었다는 점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과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뉴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배우자에게 장차 받을 퇴직금이 있다고 하면 이 퇴직금을 나눠 가져야 할까요? 한쪽에서 가져도 될까요? 오늘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20년 만에 기존 판결을 뒤엎은 것이고요. 배우자의 미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혼 소송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원희의 이 대표 이인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떤 소송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네, 일단 아내가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소송을 했는데요. 예.
남편이 이제 반소로서 아내의 퇴직금을 재산분할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퇴직을 안 했는데요. 네. 장차 이제 받을 퇴직금 1억 원 가량 있었고 네. 남편은 이제 연구원으로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퇴직금 받을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아내의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인정해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로서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아내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인정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이요. 남편의 퇴직금도 다 이제 그 산정을 하게 되겠는데 예. 아내의 퇴직금이 1억 원이고 남편의 퇴직금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예. 그 차액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청구를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발표된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것인데 이게 과거의 이 판결을 바꾼 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과거의 판례는 어땠는데요? 95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도 이제 같은 쟁점이었는데 그때 대법원 판결은 이제 장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받을 것이 확실하지가 않고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제 판결 내렸고요. 그게 20년 동안 이제 그 하루심 판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의 장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판결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아주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혼인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인정이 되는 건데 퇴직금이 장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현재 퇴직금이 고쳐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 불합리했거든요. 근데 오늘 판결로서 그 불합리성이 완전히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과거 이런 사건을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 변호사를 사무실 폐쇄하고 안 하지만 거의 변호사할 때 했었어요. 그때 역시 좀 전에 정전 판례에 의한 판결이 나왔었죠. 네, 근데 그렇죠. 그때 제일 부당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퇴직금을 일시로 받았을 때 네. 그건 분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늘 판결 그 요지에도 있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중간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이혼 전에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분할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 이전할 때 재산분할 안 줄 이유로 퇴직을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둘 간의 형평이 안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미래에 받을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받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퇴직금이 나올 때 그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달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매달 그렇게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 경우에는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예. 그동안에도 퇴직연금으로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오늘 판례로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인정해라. 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으로 퇴직금이 나올 때 그때마다 이제 상대방에게 보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번거롭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예, 좀 번거롭게 될 여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 퇴직금이라는 것은 아직 확실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래 언제 퇴직을 할지 또 퇴직금 얼마 받을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불확실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퇴직연금이 나오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확정- 확정이라도 보는 거죠.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된다고 그래놓고 이번에 왜 바꿨답니까? 그거 참.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판례가 좀 비판이 많았는데요. 예. 퇴직금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퇴직금을 못 받는 그런 수도 있고, 예. 또 퇴직금이라는 게 이제 액수가 이제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는 거의 퇴직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해주는 이제 추세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액수는 좀 차이가 나는데, 네. 조금 장래 그 받을 액수가 불확실한 이유로 받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그 비판을 아마 수용해서 네. 대법원 판례가 그 경우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잘못되면 빨리빨리 고쳐야죠. 대부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고령화 사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인구 엄청 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황혼이혼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퇴직금 소송 같은 것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퇴직금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혼이혼이 유행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예.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뭐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을 바라보고 네. 황혼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대법원
판례로서 기존에 좀 그 불합리한 점이 좀 개선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원내 대표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효준이 타이어 공격이 뭐야? 효준이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스톤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그 라이프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특집 모금 방송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이 라디오쇼가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결연과 후원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ARS 번호입니다. ARS 060-700-0770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ARS 060-700-0770으로 전화를 하시면 한 통화에 2,000원의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결연을 통해서 돕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께서는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이루어지는 커다란 기적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생존자 아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구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째 되는 오늘, 세월호 생존자 아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1224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특히 더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한때 우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그 최초 그릇한 사람으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아, 이슬 맛보리.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이제 드디어 경제 2팀이 출범을 한 거죠. 네,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한 거죠. 네. 네, 어떤 얘기를 밝혔습니까? 네,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구조적인 내수 부진, 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의 부재라는 3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소극적인 거시 정책이 경제 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네. 과감한 거시 정책과 부동산 규제 철폐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기업의 성과가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고 가계의 소비가 다시 기업의 투자 기회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나빠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일정 등을 감안해서 추가 경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기금 등을 동원한 재정 보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예정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네요. 네, 상원은행위원회의 청문회에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사전에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청문회 전까지만 해도 옐런 시장이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준금리 인상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이 대폭 좋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체적으로 내년 6월에서 7월을 기준금리 인상 시점으로 내다봤는데 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 조치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또 통화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FOMC 회의가 내년 초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인상 시점은 내년 초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직행 좌석 버스 그 고속도로 입석 운행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 이제 앉아서 태워다 주겠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제때 버스를 타지 못해가지고 직장인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네요. 네, 불편함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된 첫날이었는데 전술버스 200여 대를 투입을 했지만 짧은 시간에 몰리는 출근길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을 원활히 실어 나르지 못했습니다. 네. 또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넘기고 기다려야 할 만큼 그런 불편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공무원들과 버스회사 직원들에게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석 운행이 승객들의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불편을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승객 불편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을 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입석 운행을 하는 버스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리사회연구소의 백남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컴피티션 컨설팅 컴퍼니의 백이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한 거 아시죠? 네. 그 취임 일성에 관해서도 들으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백연구원. 취임사를 쭉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최경환 장관이, 소득을 늘려야 된다, 가계소득. 네. 뭐 최저임금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장 네. 이야기도 하고,
추경 편성이나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기대와 한편으로는 약간의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성장을 중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쪽에 있었고 그래도 좀 가계소득에 대한 증대를 좀 고민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좀 이 취임 연설을 보면서 여전히 좀 성장의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네, 이제 배기표 대표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을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은 적극적 리스크 매니지먼트 상황, 제가 생각하는 위험 관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부정적 위험 상황을 과장하여 해석하는 인포데믹이나 리스크데믹과 달리 좀 긍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셔서 제가 보이는 대내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이런 추상적인, 개괄적인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선, 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지금 너무나 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필요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도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는가, 이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를 들어보면 이제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문제는 단순히 이제 심리적 요인 이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봐지고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이제 수출 중심의 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이런 경제 운영이라든지 부동산 부양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이런 이제 기존의 모델의 한계가 이미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최경환 장관이 생각하는 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배기표 대표. 표자가 두 분씩이나 들어가셔서. 네, 배기표 대표. 네. 이걸 해주네요. 네. 제가 실수하도록 이해해 주세요. 배기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성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남주 연구원은 다른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또 많은 언론에서 많은 조언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오늘, 변호사님 이 YTN에 나왔는 김에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최경화 경제호에 대한 전망 기대를 할 때 지금 현재 언론과 전문가들이 글로벌 마켓에서의 대한민국 전략적 포지션과 대외 내수 간의 균형감에 대해서는 힘도 있는 코멘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통화 정책의 글로벌 동전화 추세 속에서 각국들이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기반으로 지금 머니게임, 즉 하나의 국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나 아베노믹스, 중국의 지급 준비력 정책 같은 것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와 통화 공급에 인색한 것이죠. 저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명확히 한번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경제 성장을 한다면 굉장히 저는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네. 네, 그렇습니다. 백남조 연구원께서는요? 저는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경환 장관이 추경 편성이라든지 한국은행에 관련해서 총재와 끊임없이 만나서 경제 인식의 간극을 좁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하는 애 이제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멘트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히 금리 인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건지가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임금을 늘려주는,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렇게 이제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경환 장관의 지금 이제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아직 다 밝히고 이렇게 나온 건 아직 아니지만
이 가계소득 증대라든지 뭐 최저임금 인상의 이런 발언들이 그냥 이 분배 문제와 서민 생활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도로 뭐 가계소득을 늘려야 된다, 뭐 임금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한편에서는 부동산 부양으로 내수를 살린다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고환율 정책을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요. 대기업을 위한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부양으로 인한 내수 확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같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가 고환율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에요. 고환율 정책에서는 반대를 하고요. 금리 인하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네네. 네, 그래서 두 분의 좀 입장의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가계소득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반가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가계소득을 늘릴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네, 백인표 대표. 그렇습니다. 성장이 없이는 현재 상황은 가계소득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뭐 최경영 부총리의 정책 목표 자체가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경제 지표들이 지나치게 성장률 중심이었지만 그게 와닿지는 않았다는 거죠. 최근 경기는 결국은 국민들의 부동산이나 또는 고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본인이 말씀하시는 바에서 고용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 개선, 정년 연장을 통한 확산을 통한 장년층 고용 안정, 이런 실행 의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좀 세부 정책을 좀 노동계와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경기의 활성화 과정에서 부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부의 효과라는 것은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화 됐을 때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 모멘텀을 준다는 것인데, 단기적인 지금과 같은 침체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나 또 그런 임금에 대한 좀 적극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부양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앞에 백남주 연구원은 반대하셨죠? 네. 왜 그런 방식에 의존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경제 민주화 논쟁이 한창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 민주화 논쟁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개혁적인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경제 민주화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해야지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좀 찾고 좀 대기업을 규제를 하면서 해야지 좀 숨통이 트이고, 또 노동소득 분배율 이런 걸 좀 올려서 좀 너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고민들 하에서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경제 민주화를 주장을 해왔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민주화가 흐지부지해져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성장, 그러니까 474라고 하는 올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성장을 제일 우선시 내세움으로 인해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공약들을 후퇴해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생겨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전처럼 기업이 잘하고 성장을 하면 당연히 내수 경기도 활성화되고 서민 생활도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대한 이제 전환이 있지 않으면 한국 경제 성장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부양을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내수 활성화나 경기 부양을 느끼는 계층이 과연 얼마만큼 될까? 적어도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힘든 계층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부동산 거품에 따른 이러한 이제 경제 충격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한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어 있는 이유가 단순히 대출이 부족해서 아니면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을 가계 소득보다 부동산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근본적인 원인, 가계 소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분의 역시 차이가 있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 올해 성장률이 3.8% 정도 내외에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잠재 성장 수준 밑도는 그 디플레이 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활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 국내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약 국민 소득의 70% 정도로 들어와 있죠. 이런 그 구체적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기 선순환의 메커니즘 속에서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역대 좀 살만 났던 시기가 어쩌냐 그렇다 보면 늘 부동산이 활성화됐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자금의 숨통이 튀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두 분이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다르시네요. 자, 그런데 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또 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트리클 다운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는 소위 말하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돌아가게끔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죠? 백이변 대표? 그 회계사회인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이 사내 유보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이중 과세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 정책을 준비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 준비자들이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탁상공론의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이유는 그 경영상 위기를 대비해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또 기업이 또 위험 관리나 합리적 경영 의사 결정을 위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탐욕으로 성급한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항상 흑자를 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가정사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것이 실효적으로 우리 국민 소득의 고용으로 증가가 되고 국민 삶에 도움이 되게 결정되는 것은 그 기업에 달려 있는 거죠. 기업이 이 유보금을 뭐 고용이나 임금이나 설비 투자를 실제로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달려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과세가 될지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저희가 많이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의 CEO들 만나 보면 사실 굉장히 탁상공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던가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신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현실적으로 조금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업 활성화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저세 저항도 막을 수 있고 또 과거에서 강제적으로 과세를 안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 그 1990년대만 해도 적정유보 초과세라는 이름이었죠. 뭐 이것도 당시에 그 IMF가 우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고 또 실제로 그 과세 목표의 배당을 촉진하는 실효적인 효과를 못 낸다고 해서 폐지를 공고했던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땐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중심으로 이 사내 유보금이 우리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울 수 있는 수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시고 백남진 의원님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찬성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한데 너무 사내 유보금이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보면 이제 2009년에 비해서 2014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90% 이상 사내 유보금이 올라서 거의 뭐 5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이. 그 10대 그룹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내 유보금을 어느 정도의 과세를 해서 좀 밖으로 빼내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지고 과세까지 해야 된다. 네, 과세를 그 점에 있어서는 더 강경하게 나오시네. 네, 근데 이제 좀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 일단 뭐 최경환 장관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고요. 원래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보니까 이제 그냥 인센티브 도입 정도로 이제 좀 한 발 후퇴한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후에도 계속 기업들은 이제 반발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기업들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면서 이걸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민주화도 자초한 이런 정책이라고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이제 사내 유보금을 단순히 과세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뭐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단순히 이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임금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내수 활성화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의원관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멘트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리쇼어링 정책 자체가 세계화에 반대되는 그 비용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국내 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는 수혜를 할 수 있는 뭐 기업 보유 현금을 고용 증대나 설비 투자한다는 거죠. 저는 정부가 이번 리쇼어링 정책 일환으로 이 유보금을 실제 실물 투자에 그래서 이게 어떤 투자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이라든가 또는 처우 개선이라든가 정원 연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최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백의원께서는 찬성하시겠군요. 네, 당연히 찬성합니다. 얼마만큼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고, 충돌하는 문제가 당연히 생길 거기 때문에 네.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과. 그러나 이 부분은 뭐 경제 민주화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같이 지금 실물 경제하고 금융 섹터 간에 간격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지금 자산소득이 늘지 않는 지금 현상에서는 이 임금, 가정에서는 자산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특히 이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재정 통화 정책을 추구하는 최경 부총리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들이 줄푸세처럼 경제 양극화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성장도 추구해야 되고요. 또 가치 분석도 높여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두 분의 상반된 부분도 있었고 공통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티션 컨설팅 컴퍼니의 백이표 대표 그리고 우리사회연구소의 백남주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에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1학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째 되는 오늘 세월호 생존자 아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강전의 뉴스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1716님께서는 무능한 관리와 정부, 국회를 믿고 감독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죠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많은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8719님께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